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김민준 씨가 한밤중에 불현듯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방에서 들려오는 딸 수아의 끔찍한 비명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갔어요. 방문을 벌컥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늦은 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위로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창문에 김이 서려 뿌옇게 흐려진 거실창 너머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렸죠. 차키를 든 손에 힘을 주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수아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아본 게 벌써 3달 가까이 되었네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혼자 갔던 그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주어진 임무를 빨리 마치고 사랑하는 딸에게 돌아가는 것. 빗물에 젖은 배낭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왼손으로 배낭끈을 꽉 쥐고 익숙하게 오른손을 뻗어 현관등 아래 숨겨둔 비상키를 더듬었어요. 문은 부드럽게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라벤더 향과 레몬 향이 섞인 낯선 인공 향기가 확 끼쳐왔어요. 집에서 쓰지 않던 향이었죠. 천장에는 새로 단 듯 밝은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소파는 청가리를 새로 해서 낯설었어요. 식탁 위에는 향초 하나가 흔들림 없이 타고 있었고요. 여보, 민준 씨 왔어요. 주방에서 아내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랐지만 딱히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지은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죠. 어머나, 여보, 오늘 올 줄은 몰랐네. 말도 없이. 지은 씨는 민준이 첫 아내를 사고로 잃고 2년 뒤에 만나 재혼한 아내였어요. 지은 씨가 수아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란 믿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지은 씨는 민준보다 9살 어렸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 만났었어요. 수아가 집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결혼을 결심했었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가를 좀 당겨서 받았어. 놀래켜주려고. 지은 씨가 애써 옅게 미소 지었어요. 수아가 알면 정말 좋아할 텐데 수아는 어디 있어요? 배낭을 현관 옆에 내려놓으며 거실을 재빨리 훑어봤어요. 수아가 놀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작은 운동화도 소파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어야 할 익숙한 곰 인형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은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고요했죠. 수아는 방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실컷 뛰어놀더니 곤히 잠들었나 가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죠. 2층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수아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온몸을 꿰뚫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빠! 주저할 틈도 없이 방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아 돌렸지만 잠겨 있었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세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어요.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방 안, 수아는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잠옷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뺨에는 방금 생긴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지은 씨는 수아에게서 겨우 2걸음 떨어지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마치 방금 베개를 침대에 던진 듯 작은 베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죠. 몇 초 동안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은 듯 침묵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앞으로 다가가 수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어 수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리자 수아는 본능적으로 살짝 움찔했어요. 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품에 안기지도 않았죠.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글쎄요, 방에서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제가 막 치우려던 참이었는데 지은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려 애쓰는 듯했죠. 지은 씨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수아를 조심스럽게 자기 쪽으로 당겨 목 뒤를 확인했죠. 오래된 멍자국, 그리고 작고 여린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수아에게 돌려주고 가까이 안아줬어요. 애가 잠들었다고 했잖아. 여전히 수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죠. 지은 씨의 목소리가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때는 잠들어 있었어요.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수아는 아무 반응도 없었죠.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작은 머리는 어깨에 툭 기댔어요. 마치 온몸의 기운이 쪽 빠진 것처럼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수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지만
닦아주지 않았어요. 몸을 돌리자 김이모와 박 교사님이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죠. 김이모가 물었어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수아를 아는 채 굳건히 계단을 내려갔죠. 거실로 향하는 길에 지은 씨 옆을 지나치려 하자 지은 씨가 그를 막으려 움직였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어요. 거실에 들어선 후 소파에 놓인 담요를 집어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긴 소파에 수아를 눕혔죠. 그러고는 몸을 돌려 꼼짝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을 마주봤어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마치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처럼요. 모두 침묵했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수아가 일반 우유를 먹지 못해 마셔야 하는 특수 우유팩이 없었죠. 수아가 좋아하던 익숙한 음식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을 둘러봤어요. 수아가 가장 아끼던 올빼미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컵도 어디에도 없었고요. 소파로 돌아왔어요. 수아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말없이요. 앉아서 수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애기, 아빠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어요. 수아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처음으로 한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수아 방에는 아빠 말고 아무도 못 들어가. 알았지? 수아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속삭였어요. 아빠, 또 떠날 거야?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은 날카롭고 갑작스럽게 칼날처럼 가슴을 꿰뚫었죠. 아니, 수아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이번엔 안 떠나. 아무도 널 다시는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방금 한 그 약속, 한 아버지의 마지막 맹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잔인한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수아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어요. 작은 머리는 팔에 기대어 있었죠. 이따금 잠결에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죠. 계속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작은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뺨에 있던 붉은 손자국은 아침이 되자 옅게 발에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하자 누구에게도 말없이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침실불을 가장 약하게 켜고 이불을 잘 덮어준 다음 침대 옆으로 의자를 끌어다 앉았죠.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조용히 관절을 확인했어요. 팔꿈치, 종아리, 손목, 목덜미까지. 잠에서 깨지 않도록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했죠. 왼쪽 손목 바로 아래에는 초록빛이 도는 보라색 멍이 있었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모양은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있었죠. 목덜미, 머리털이 시작되는 부분 근처에는 희미하게 둥근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된 긁힌 자국이나 손톱 자국 같았죠. 몇 초 동안 숨을 멈췄어요. 천천히 손을 거두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죠. 아래층에서 설거지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지은 씨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으며 허리에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김이모는 식탁에 앉아 맞은편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시리얼을 먹고 있었고 박 여사님은 커피를 따르고 있었죠. 박 여사님은 흘긋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마치 전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지은 씨가 물었어요. 여전히 토스트를 접시에 올리고 있었죠. 고개를 젓고 문틀에 기댔어요. 수아는 아직도 자요? 김이모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입안 가득 무언가를 머금은 채였죠. 피곤한가 봐요. 말하며 버터를 썰고 있는 지은 씨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수아 뺨에 있는 멍은 뭐예요? 지은 씨는 찰나의 순간 멈칫하더니 못 들은 척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어제 넘어졌나 보죠. 애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알잖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고 손목 아래 자국은요?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죠. 박 여사님은 말없이 커피를 홀짝였어요. 오래된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겠네요. 지은 씨가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어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심지어 어깨를 살짝 으쓱하게까지 했죠. 아니면 전에 일하던 가정 도우미가 있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차를 모는 내내 말이 거의 없었죠.
수아는 창밖을 말없이 응시하며 4살 생일 때 아빠가 사준 작은 곰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인형은 이제 낡았지만 마치 익숙한 유일한 것이라도 되는 듯 수아는 꽉 쥐고 있었죠. 유치원은 동네 어귀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외벽 아래쪽으로는 담쟁이 덩굴이 기어가는 붉은 벽돌 건물이었죠. 뒷마당은 전날 밤 비로 여전히 축축했어요. 수아를 데리고 현관 계단을 올라갔어요. 수아의 손은 곰인형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유치원 선생님이 출석표를 손에 들고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찰나 흔들렸죠. 안녕하세요, 수아. 그녀는 상냥하게 말하며 몸을 굽혀 수아를 맞았어요. 수아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작은 아이에게 말했어요. 수아야, 먼저 들어가렴. 아빠는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 좀 할게. 그러고 나서 아빠가 데리러 올게. 수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선생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선생님, 말문을 열었죠.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제가 칠장 가 있는 동안 수아에게 뭔가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행동이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방식의 변화 같은 거요. 선생님은 약간 불안해하며 안경을 고쳤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졌고요. 혼자 앉아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웃음도 덜하고요. 웃음도 줄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혹시 뭐가 수아를 무섭게 하는 것 같나요? 물었어요.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죠. 선생님은 창문 너머로 교실을 흘끗 보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다른 아이들이 놀리거나 부딪혀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요즘은 큰 소리에 쉽게 놀라곤 하고요. 혹시 수아 몸에 멍이나 특이한 점을 보신 적 있으세요? 목소리가 더 날카롭고 집중적으로 낮아졌어요.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죠. 네, 한 번은 손목에 작은 긁힌 상처를 받고 목 뒤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지은실에게 물어봤는데 수아가 워낙 덤벙대서 의자나 책상에 잘 부딪힌다고 하더군요. 그걸 믿으시나요? 대화 시작 후 처음으로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은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1초, 그리고 2초, 아주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정 문제에 깊이 간섭할 권한은 없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뒤집어서 펜으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제게 꼭 전화해 주세요. 그녀의 손에 명함을 쥐어줬어요. 단호했지만 부드럽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죠.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턱을 바람에 맞서 숙였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놀이터에 들러 솜사탕 2개를 샀어요. 차가운 바람 덕분에 솜사탕은 빨리 녹지 않았지만 수아는 자기 것을 먹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피곤하니 아가?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죠. 아니요. 수아가 나지막에 말했어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죠. 혹시 새엄마가 수아 때렸니? 수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캐묻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수아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새엄마는 저 싫어해요. 근데 박 여사님이 그랬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다시 떠나서 영영 안 올 거라고요. 수아에게 완전히 몸을 돌려 시선을 고정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박 여사님이? 새엄마도? 수아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어요. 진실을 말하면 아빠가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먹지 않은 솜사탕을 벤치에 내려놓고 팔을 뻗어 수아를 안아줬어요. 수아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몸을 피하지도 않았죠. 잘 들어 수아야. 그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는 어디 가지 않아. 네가 아빠한테 화가 나도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수아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작아서 마치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죠. 자신의 희망조차도요. 그날 아침 회사로 복귀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를 대지 않고 7일간의 연차 휴가를 신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죠. 집에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자신의 본능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을 통해요. 아내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쉬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지친 척하며 2층으로 올라가 점심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방문은 살짝 열어두고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귀는 쉬지 않았죠. 나무 바닥을 걷는 모든 발소리, 복도에서 캐리어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 아래층 주방에서 들리는 숟가락과 포크 소리를 모두 들었어요. 11시 반쯤 되자 수아이의 작은 슬리퍼 소리가 주방 근처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지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을 만큼 또렷했어요. 김수아, 또 바닥 더럽혔니? 날 얼마나 더 힘들게 할 작정이야? 응?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러고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날카롭고 거의 으르렁거리는 듯 했죠. 아직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입고 이 집에 살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 네 친엄마가 죽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으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내려가지 않고 대신 몸을 일으켜 조용히 문으로 가서 문을 몇 인치만 살짝 열었죠. 더 잘 들을 수 있을 만큼만요. 수아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너무 희미해서 완벽한 침묵 속에서만 들릴 정도였죠. 죄송해요. 벌써 다 치웠어요. 닥쳐. 이걸 치웠다고? 이렇게 아직도 무릉덩이가 있는데. 박 여사님이 이걸 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가서 걸레 가져와서 무릎 꿇고 닦아. 발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장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고는 수건이 조용히 뽑혀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1분도 채 안 되어 김이모의 목소리가 합류했어요. 야, 김수아, 침대 밑 괴물이 배고프대. 말 안 들으면 끌고 가서 다리 물어뜯을 거야. 알았냐, 꼬맹이? 수아의 목소리가 목에 걸리더니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농담이야. 김이모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에는 죄책감의 흔적도 없었죠. 정말 무서워하네? 이제는 익숙해졌을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나오기 전부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손으로 나무 난간을 너무 세게 잡아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변했죠. 소화방 앞에 멈췄었을 때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소리는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빗자루 자루 같은 것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쿵 하는 소리였어요. 아빠 왔다. 말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명령처럼요. 침묵이 무거운 담요처럼 내려앉았죠. 김이모는 벌떡 일어서서 문으로 허둥지둥 다가가 더듬거렸어요. 민준 씨 일어났어요? 제가 지은 씨 대신 애 봐주고 있었어요. 수아가 물을 좀 흘려서 제가 치우라고 했죠. 그냥 장난친 건데 애가 그렇게 얼어붙을 줄을 몰랐네요. 문간에 꼼짝 않고 서서 김이모를 정확히 2초 동안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곧장 방으로 걸어 들어갔죠. 수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더럽고 축축한 걸레를 손에 든 채였죠. 여전히 낡은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비눗물 얇은 막이 번들거렸고 타일 줄눈을 따라 마른 비눗물이 굳어 있었죠. 무릎을 꿇고 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피부는 붉었지만 베인 곳은 없었죠. 하지만 거칠게 벗겨진 부분이 있었어요. 열 때문에 생긴 자국이 아니라 너무 세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문지른 흔적이었죠.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눈은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모가 여기 있는 줄 몰랐네요. 저는 주방에 있었는데. 수아가 물 흘린 걸 보고 놀리려고 들어왔나 보죠. 이모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잖아요. 아이가 좀 예민한 거예요. 그게 다고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아를 더 다치게 할까봐 두려운 듯 그녀의 손에서 걸레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수아는 아무 반응도 없었죠.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한 채였고 움찔거림도 피함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괜찮니 아가?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느리고 기계적인 끄덕임이었죠. 마치 감정 없이 외운 동작 같았어요.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줄이 팽팽해졌죠. 일어서서 지은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두 분 다 나가주세요.
지은 씨는 찰나 망설였어요. 마치 자신의 반응을 계산하는 듯 했죠. 결국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민준 씨는 항상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수아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는 말 안 해요. 하지만 가끔은 아이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치료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몇 초 더 지은 씨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눈에는 그 짜증나도록 진실한 표정이 담겨 있었죠. 잠시 동안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자신이 알아챈 것들이 그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던 스트레스의 결과인가? 아니면 지은 씨가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는 걸까? 김이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하듯 씩 웃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모두 겁쟁이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 둘이 방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죠. 수아 바로 옆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떨어져 앉았어요. 침묵 속에서 수아가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뒀죠. 시선은 방 안을 헤매었어요. 작은 방은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한때 수아의 작은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벽에는 아무 사진도 그림도 없었어요. 예전처럼요. 침대 발치에는 낡은 인형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몸을 숙여 인형을 집어들었죠. 배 부분이 작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 몇 개의 정사각형으로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펼쳤죠. 첫 번째는 집과 세 사람, 아빠, 아이, 그리고 얼굴 없는 여자, 이 서툰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두 번째는 흔들리고 고르지 않은 연필 글씨로 쓰여 있었죠. 말하면 안 돼. 침묵했어요. 종이들을 셔츠 주머니에 넣었죠. 몸을 돌리자 수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 앉았지만 만지지는 않았죠. 수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어디든 말해줘. 어디든 괜찮아.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5살 아이가 가져야 할 빛이 더 이상 없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조금 그에게 몸을 기대왔어요. 겨우 몇 인치였지만 수아의 마음속 어딘가 어둠 속에도 아직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어요. 지은 씨에게는 처리할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나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지은 씨는 거의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거나 적어도 두꺼운 이불 아래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죠. 처음 들른 곳은 최 여사님 댁이었어요. 아파트동 바로 옆에 사시는 연세 지긋한 이웃이었죠. 그녀는 커튼 사이로 엿보더니 마당에 민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민준 씨, 오랜만이네. 여사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최 여사님은 그를 거실로 초대해 차를 따라줬죠. 수아에 대해 묻자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고 잠시 망설였어요. 매일 밤 우는 소리가 들려 흐느끼는 소리 같을 때도 있고 가끔은 엄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해. 하지만 애들이 악몽을 꾸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안 그래? 혹시 지은 씨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들은 적 있으세요? 응,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성격이 좀 있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선 항상 미소만 짓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찻잔에 손을 얹으며 말을 멈췄어요. 예전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민준 씨. 하지만 무서웠어. 박 여사님은 그분은 동네 부녀회장도 하시고 전직 동네 반장님도 아는 분이잖아. 난 그저 늙은 아줌마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녀에게 감사하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최 여사님이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죠.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맹세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목적지는 수아가 지난 1년 동안 몇 번 방문했던 동네 소아과였어요. 도착했을 때 이 박사님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정중한 표정으로 민준을 맞았지만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박사님, 혹시 수아에게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이 박사님은 목을 가다듬고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려 기록을 불러왔어요. 수아는 상당히 예민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약간 아팠던 적 몇 번, 피부 발진 사례 한 번 있었지만 심각한 건 없었습니다. 혹시 학대를 암시하는 진단은 없었다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아니면 혹시 감히 기록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까? 이 박사님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김지은 씨는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아이를 데려올 때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증상을 설명했고 수아 대신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어머니처럼 보였죠. 자신감 있고 정보가 많았으니까요. 저는 부모를 신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어요.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했죠. 박사님은 의사입니다.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고 운전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머릿속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얽혀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말, 최 여사님의 모호한 시선, 이 박사님의 조심스러운 침묵,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요. 하지만 그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수첩을 다시 확인하려고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다가 읽지 않은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진정한 아빠에게 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메시지는 짧았죠. 정말 아빠라면 김수아에게 매일 밤 숨는 벽장 구석에 대해 물어보세요. 3번 읽었어요. 서명도 첨부 파일도 없었지만 모든 단어가 마치 칼날처럼 심장을 똑바로 꿰뚫는 듯 했죠. 휴대폰을 끄고 차에서 내려 곧장 수아방으로 향했어요. 수아는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수아야, 부드럽게 말했죠. 침대 옆에 앉으며. 아빠가 뭐 좀 물어볼게. 네 벽장 구석 말이야.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니?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동공이 아주 살짝 떨렸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날 밤 12시 30분, 아파트 단지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박 여사님 댁은 일찍 소등했고 김이모는 9시에 게임기와 헤드폰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지은 씨는 TV를 보려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거라고 했지만 거실 불은 11시부터 꺼져 있었어요. 자정에 차를 몰고 나섰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믿게 하려 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골목 끝에 차를 세웠어요. 가로등 희미한 불빛 아래 수동으로 차문을 잠갔죠. 야구 모자를 눈썹까지 깊이 눌러쓰고 점퍼 지퍼를 목까지 얼린 다음 조용히 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작년에 자신이 직접 고쳤던 담장을 넘어갔어요. 뒷문은 잠겨 있었죠. 하지만 지하실 창고로 통하는 1층 창문은 여전히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밖에서 창문을 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작은 칼날을 살짝 비틀자 창문이 스르륵 열렸고 소리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발은 마치 숨소리처럼 가볍게 바닥에 닿았죠.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불을 켜지 않았어요. 기억에 의존해 2층으로 향했어요. 모든 계단이 익숙했죠. 어느 계단이 삐걱거리고 어느 계단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었어요. 10걸음,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수아방은 오른쪽에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죠. 멈춰서서 귀 기울였어요. 울음소리도 목소리도 없었죠. 그저 조용하고 가늘게 헐떡이는 듯한 소리 하나만 들렸어요. 마치 숨을 죽이려는 듯 안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 문을 밀어 열었지만 여전히 불은 켜져 있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불빛만이 나무바닥의 일부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수아는 침대에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책상 의자 아래에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에 멈칫했어요. 천이 나무에 스치는 듯한 미묘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여 몸을 숙였어요. 수아는 그 안에 앉아 있었고 등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팔은 낡은 인형을 감싸고 있었고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어요. 곰인형의 배는 갈라져 있었고 솔기는 여전히 꿰매지지 않은 채였죠. 눈은 크게 뜨고 희미한 불빛을 담고 있었지만 마른 눈이었어요. 완전히 몸을 돌려 수아 가까이에 앉았고 손은 그녀의 등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죠. 목소리를 느리고 차분하게 유지했고 모든 단어는 또렷했어요. 절대 안 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절대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아빠 여기 있어. 수아는 기대어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대왔어요.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몸을 기댔을 뿐이었어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가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아빠에게 몸을 맡긴 순간이었죠. 박 팀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은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 씨는 예비 신문을 위해 집안에 붙들려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두가 떠난 후 그녀가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말라 있었어요. 날 미워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은 씨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앉아있다가 침착하게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나는 수아를 위해서 그랬어. 하지만 널 미워하지는 않아. 지은 씨는 텅 빈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떠날 준비를 하다가 문을 나서기 직전 멈춰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노도 동정도 아닌 한때 믿었던 사람의 눈으로요. 알아, 지은 씨. 네가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 아무도 널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였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 다른 아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라는 이유는 못 돼. 지은 씨는 말없이 침묵했어요. 고개를 숙여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난 여전히 네가 스스로를 구할 길을 찾길 바라. 아직 기회가 있다면 말이야.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지평선 위로 새벽의 첫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여전히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죠. 이마는 그의 목에 닿아 있었고 숨소리는 차분하고 가벼웠어요. 더 이상 움찔거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박 팀장은 앞좌석에 앉아 백미러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쉬어도 돼, 김영사. 응답하지 않았어요. 팔로 수아를 감싼 채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침묵은 깨졌다는 거죠. 고함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행해진 올바른 행동으로요.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아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한 여자. 그들은 마침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법원 재판은 그리 붐비지 않는 작은 법정에서 열렸어요. 밖은 날씨가 쌀쌀했고 비가 꾸준히 내렸지만 안에서는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김지은, 김이모, 그리고 박 여사님. 지은 씨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떨리고 있었죠. 김이모는 법정의 침묵이 익숙하지 않은 듯 계속 꼼지락거렸어요. 한때 모든 대화를 지배했던 박 여사님은 이제 조용히 앉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조는 검사 바로 뒷줄,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죠. 소아는 그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최 여사님 댁에 머물고 있었죠. 심리치료사의 권고대로였어요. 최종 진술에서 검사는 음성 녹음 발췌로 상처 사진, 그리고 수아의 치료 일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증거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었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죠. 이것은 갑작스러운 악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침묵에 대한 것이며 무관심, 학대, 그리고 은폐의 사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희생자는 스스로를 위해 말할 말을 찾을 수 없었던 아이였어요. 판사는 지은 씨를 똑바로 바라봤고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피고인 김지은, 법적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 학대가 입증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없는 4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러고는 김이모에게 몸을 돌렸죠. 피고인 이준영, 당신은 협박과 위협을 포함한 아동 정서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여사님, 아무도 책임을 져야 할 거라 예상치 못했지만 그 역할이 간과될 수 없었던 그녀에게요. 피고인 박정숙 씨, 당신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당신이 가정폭력의 방조와 고의적인 은폐의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으며 손녀 및 다른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지은 씨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항의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죠. 그저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마치 마침내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는 것처럼요. 재판 후 며칠 뒤 수아는 민준과 함께 다시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은발의 심리상담사 로레인 선생님이 뒷방에서 나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수아와 함께 들어갔어요. 오늘 그림 그리고 싶어요. 수아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았죠. 방 한 구석에 앉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손을 무릎에 얹고 지켜봤죠.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연약한 고요를 깨트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수아는 갈색 크레용을 집어들고 그러고는 녹색, 연한 주황색을 골랐죠. 스케치북 위에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빨간 타일 지붕이 있는 집, 얇은 연기줄기를 내뿜는 작은 굴뚝, 보라색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그리고 밖에는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는 정원이 있었죠. 나무 아래에는 점선으로 그려졌지만 분명한 그네가 있었어요. 두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였고 다른 하나는 작았는데 키 큰 사람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로레인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수아가 크레용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죠. 누구니 아가? 수아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몸을 돌려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눈에는 희미한 빛이 스쳤죠. 우리 집이에요. 저랑 아빠요. 침묵하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고 한 손은 무릎에 다른 손은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죠. 이어진 날들은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마치 집안의 공기마저도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을 배운 것처럼요.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유는 의사가 권장하는 정확한 온도로 데웠죠. 가장자리가 타지 않고 충분히 바삭하게 토스트를 만드는 연습도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누구를 위해 요리해 본 적은 없었죠. 6살 아이를 위해 치약 라벨을 읽는 법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승용차로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 저녁에는 작은 나무 블럭으로 단어 게임을 했죠. 가끔은 그저 말없이 함께 색칠을 하기도 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용서해야 해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매일 그곳에 수아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비 오는 밤 수아가 유치원 도서관에서 고른 작은 소녀와 조용한 나무꾼 책을 다 읽어준 후 책 표지를 덮고 일어나려 했어요. 수아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아빠. 몸을 돌려 기다렸어요. 아빠, 안 떠날 거죠? 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더 가까이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덮은 이불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는 어디 안 가. 네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조용히 있어도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어요. 처음으로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렇게 했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스쳤어요. 겨우 알아챌 만큼 희미했죠. 마치 누군가 스쳐 지나갈 때 떨리는 물컵의 표면처럼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는데 수아가 그림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의자에 올라가서 테이프를 집어들고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죠. 손을 닦고 걸어갔어요. 그림에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주는 코트를 입고 수아는 우산을 들고 있었죠. 발밑에는 물웅덩이가 있었고 주변의 비스듬한 선들은 바람을 나타내는 듯했죠. 왼쪽 위 모퉁이에는 고르지 않은 글씨로 한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우리 집. 우는 살짝 거꾸로 쓰여 있었지만 선은 굵고 또렷했죠.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아무도 수아에게 그 단어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그걸 썼어요. 설명도 주석도 필요 없었죠. 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서서 서로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는 두 인물 사이, 그림에 흔들리는 선들 속에 말이죠. 박수도 연설도 없었어요. 그저 냉장고 문에 두 조각의 테이프로 붙여진 종이 한 장뿐이었죠. 마치 그들 둘 다 조용히 이해한 신호처럼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 집이다. 가을, 붉은 낙엽들이 아파트 단지 도로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은 가벼웠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흐린 하늘은 모든 것을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듯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서에서 갈색 봉투를 들고 나왔죠. 수신자 이름은 없었고 그저 약간 기울어진 손글씨로 두 단어만 쓰여 있었어요. 김수아. 편지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온 것이었고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죠. 김지은.
일주일 전에 쓰여졌고 민준의 임시 주소로 보내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한 번 읽고 접었어요.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죠. 그 편지를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밤 다시 읽으려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편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어봤어요. 편지는 3페이지 길이었죠. 필체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곳곳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수아야, 네 친엄마 외에는 그 누구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라.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그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괜찮아. 남은 내 인생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게. 지은 씨는 용서를 빌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교도소에서의 나날들, 심리치료 그룹, 그리고 꿈속에서 작은 아이를 보았던 잠 못 이루던 밤들에 대해 썼죠. 방 한 구석에 서서 낡은 곰 인형을 안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아는 지은 씨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로레인 선생님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녀는 진실을 들어야 할 거예요. 솔직하고 쓰지 않은 목소리로요. 그 토요일 아침을 기억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고치고 있었고 공기는 쌀쌀했어요. 라디오에서 낮은 목소리로 교통정보를 알려줬죠. 수아는 안에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요즘 그녀는 문이 달린 집, 나무, 창문이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더 이상 어두운 방도 구석도 없었어요. 정오 가까이 되자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수아가 이미 거기 서 있었죠. 허리에 손을 얹고 머리 묶음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뺨은 추위로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그녀는 팔을 활짝 벌리고 그에게 달려왔죠. 아빠, 5분이나 늦었잖아요. 꾸짖는 척 말했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신호등에 걸렸어. 수아는 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에서 현관문이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용히 닫혔죠. 예전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어요. 저녁에 수아는 새 그림을 가지고 와서 벽에 붙였어요. 냉장고 옆에요. 그림에는 불이 켜진 집이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죠. 마당에는 두 인물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어요. 그 옆에는 사과나무와 과일이 있었고 돌 벤치 위 탁자에는 연한 회색으로 부드럽게 쓰인 글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수아도 설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물 한 잔을 따르러 주방으로 몸을 돌리자 그녀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제 생각에는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잠시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문은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잔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네 말이 맞아, 말했죠. 하지만 모든 문이 바로 열릴 필요는 없어. 어떤 문은 올바른 방식으로 노크하는 시간이 필요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작은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죠. 복도 끝에서 그녀가 멈춰섰어요. 아빠, 응? 제발 문 잠그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안 돼, 수아야, 말했어요. 아빠는 항상 문을 열어둘 거야. 김민준 씨와 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를 찾는 여정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 아내의 신뢰를 다시 찾는 여정이죠. 누구도 아버지나 어머니로 태어나는 법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보호해야 할 작은 마음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에요. 아플 줄 알면서도 용감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죠.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라면 수아에게 그 편지를 주었을까요? 상처를 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이 다시 당신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래에 자유롭게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항상 읽고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